가을의 정취가 완연한 한경대학교 캠퍼스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고 땅 위에는 노란 은행잎이 융단처럼 깔려 학생들의 발걸음마다 기분 좋은 바스락거림을 선사했다. 평화롭고 나른한 오후, 학생들은 저마다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도서관으로 향하며 젊음의 특권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 평온을 가르는 존재가 있었다. 강지훈. 그가 법학관 건물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주변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시끄럽던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모두의 시선이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그에게로 향했다. 185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흐트러짐 하나 없는 검은 머리. 값비싼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완벽하게 재단된 슬랙스와 셔츠는 그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켰다. 하지만 사람들을 압도하는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었다.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깊고 차가운 눈빛, 그리고 그 주위를 맴도는 범접할 수 없는 냉철한 아우라. 그것이 바로 그가 황제라 불리는 이유였다. 한경대학교의 황제, 강지훈. 그는 단순한 수석학생이 아니었다. 그의 배경에 대해서는 소문만 무성할 뿐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가 한마디 하면 학교의 여론이 움직였고 그가 눈살을 찌푸리면 웬만한 동아리는 존폐를 걱정해야 했다. 그의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다. 그는 군림했으나 통치하지 않았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파란 서열의 정점에 서 있었다. 지우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무심한 표정으로 교정을 가로질렀다.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정문 쪽 주차장이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검은색 세단을 향해 걷던 그의 앞길을. 그러나 예상치 못한 두 개의 작은 그림자가 가로막았다.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눈에 봐도 7살 남짓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자아이들이었다. 명문 사립대의 화려하고 깨끗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다. 낡고 해져 군데군데 실밥이 터진 티셔츠, 무릎이 달아빠진 청바지, 그리고 금방이라도 밑창이 떨어져 나갈 듯한 낡은 운동화. 작은 얼굴은 온통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두 아이는 겁에 질린 듯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이들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오직 한 사람, 강지훈만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작은 눈망울에는 두려움과 함께 모든 것을 걸었다는 듯한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저 애들은 누구야? 어떻게 여길 들어왔지? 세상에. 꼴 좀 봐. 근처 고아원에서 왔나? 근데 왜 강지훈 선배 앞에 서 있는 거지? 지훈은 걸음을 멈췄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는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아이들의 더러운 옷이나 얼룩진 얼굴이 아닌 흔들림 없이 자신을 향해 있는 두 쌍의 눈동자에 고정되었다. 그 눈은 그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것과도 달랐다. 아첨, 질투, 경외, 두려움. 그가 늘상 받아오던 감정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간절함,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때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아이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뚜렷하게 외쳤다. 저기요.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캠퍼스 전체가 숨을 죽이고 두 아이와 황제의 대치를 지켜보았다. 아이는 떨리는 손을 놓지 않은 채 다른 아이와 눈을 맞추고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지훈을 올려다보며 아이는 제 평생의 용기를 다 끌어모아 외쳤다. 우리 아빠가 되어주세요. 정적 바람에 은행잎 구르는 소리만이 들릴 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우리 아빠가 되어주세요라는 현실감 없는 한마디가 캠퍼스 전체에 메아리 치는 듯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저 꼬마들이 지금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한 것인가? 한경대의 황제, 얼음처럼 차가운 강지훈에게 아빠가 되어달라고 곧이어 폭소가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몇몇이 크크거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사방에서 억지로 참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비웃음이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한 조롱이자 감히 황제의 심기를 건드린 작은 존재들에 대한 멸시였다. 미쳤나 봐. 저 꼬마들, 웬 신종 거지 수법이지. 동정심이라도 유발하려는 건가? 강지훈한테 차라리 돌부처한테 비는 게 빠르겠다. 그때 비웃음의 중심에서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화려한 명품으로 온몸을 도배한 남자. 태양제약 그룹의 외아들 이태민이었다. 그는 평소에도 사사건건 지훈을 의식하고 시기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배를 잡고 웃으며 지훈에게 다가왔다. 이야, 강지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네가 어디서 몰래 싸질러 놓은 애들 아니야? 태민의 저속한 농담에 그의 무리들이 키득거리며 동조했다. 태민은 의기양양하게 지훈의 어깨를 툭 치며 말을 이었다. 얼굴 보아하니 너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언제 이런 대형 사고를 쳤대. 우리 황제 폐하의 명성에 흠집이라도 나겠는걸. 그는 쌍둥이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인 표정을 지었다. 야, 꼬마들아, 너희들 사람 잘못 골랐어. 이 형씨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고. 너희 같은 거지들한테는 이런 한 푼도 안 줄 걸. 당장 꺼져. 여긴 너희 같은 애들이 올 때가 아니야. 태민의 모욕적인 말에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을 잡은 힘이 더욱 강해졌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나올 듯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아이들은 울지 않았다. 대신 더욱 필사적으로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제발, 제발 거절하지 마라. 달라는 애원이 그 작은 눈에 가득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짜증 섞인 얼굴로 아이들을 쫓아낼까? 아니면 이태민의 조롱을 무시하고 제 갈 길을 갈까? 어느 쪽이든 저가 엽순 쌍둥이들에게는 상처만 남을 것이 분명했다. 지훈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이태민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주변의 모든 소음과 조롱이 그에게는 닿지 않는 것처럼 그의 시선은 오직 두 아이에게만 머물러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눈 속에서 무언가를 읽고 있었다. 단순한 간청이 아닌 어떤 확신, 왜 하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아이들만의 필사적인 이유를. 그리고 그는 움직였다. 지훈은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주변의 비웃음이 순간 멎었다. 황제가, 그 오만하고 차가운 강지훈이 더러운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얼음장 같던 그의 목소리에 아주 희미하게나마 온기가 실려 있었다. 이름이 뭐지? 아이들은 놀란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잠시 망설이던 먼저 말을 걸었던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민준이에요. 얘는 동생 서준이고요. 민준이, 서준이. 지훈은 아이들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그리고 그는 이태민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경악할 만한 질문을 던졌다. 왜 나여야 하지? 왜 내가 너희 아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품속에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곁에는 지금의 지훈보다는 조금 더 앳돼 보이지만 누가 봐도 강지훈임이 분명한 한 남자가 함께 서 있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무서울 때 이 사진 속 아저씨를 찾아가라고. 아저씨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끝내 울음에 잠겼다. 동생 서준이도 형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캠퍼스는 다시 한번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이태민조차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지훈과 쌍둥이의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지훈은 사진을 건네받았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낯설었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여인의 옆에 서 있는 남자는
분명 자신이었. 배경은 한경대학교 본관 앞. 아마도 몇 년 전의 자신일 것이다. 조작된 사진일까? 아니, 사진의 질감과 색바램은 명백한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저 사진 속 여인이 아이들의 어머니라는 것. 지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차가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의 대상은 아이들이 아니었. 그는 처음으로 이태민에게 시선을 돌렸다. 살기가 담긴 눈빛이었다. 이태민. 지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네가 방금 한 말 다시 한번 해볼 기회를 주지. 이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평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지훈의 눈에서 진짜 분노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이 아니었다. 상대를 완전히 파멸시킬 수도 있는 검고 차가운 심연과도 같은 분노였다. 아니, 그게 난 그냥 농담으로, 입 다물어. 지훈의 한마디에 태민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주변의 모든 학생들 또한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지훈은 다시 아이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더 이상 무릎을 꿇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거나 다정한 말을 건네지는 않았. 대신 그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약속을 가장 담담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래.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내가 너희 아빠가 되어주지. 충격, 경악, 불신. 그 어떤 단어로도 현장의 분위기를 설명할 수 없었다. 황제가 강지훈이 저 꼬마들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의 선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하나씩 잡았다. 그의 크고 차가운 손이 두 아이의 작고 더러운 손을 감쌌다. 그리고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특히 겁에 질린 이태민을 향해 선포했다. 오늘부터 이 아이들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것은 경고이자 맹세였다. 황제의 영역을 침범한 자에게 내려질 파멸의 예고였다.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 그는 양손에 민준이와 서준이의 손을 잡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정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열었다. 초롱과 비웃음은 사라지고 오직 경외와 공포만이 남았다. 홀로 남겨진 이태민은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을 붉힌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는 방금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다. 그것도 그가 가장 증오하는 강지훈에게. 차가운 가을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황금빛으로 빛나던 캠퍼스는 어느새 그의 눈에 잿빛으로 보였다. 강지훈과 두 아이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누구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한경대학교의 평화로운 오후는 그렇게 끝났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올랐다. 강지훈의 검은색 세단은 소리 없이 서울의 심장을 미끄러져 나아갔다. 한경대학교의 소란을 뒤로 한 채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민준이와 서준이는 생전 처음 타보는 고급스러운 차의 가죽 시트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풍경은 아이들에게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운전석에 앉은 박 실장은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지난 5년간 강지훈 대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보좌해왔지만 오늘 같은 모습은 처음이었다. 황제라 불릴 만큼 냉철하고 계산적인 그가 길에서 만난 아이들을, 그것도 자신의 아이들이라 칭하며 차에 태울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박 실장은 조용히 지훈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는 여느 때처럼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다. 차가 멈춘 곳은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라시엘의 지하 주차장이었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유명한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형 1%만이 거주하는 그들만의 성이었다. 아이들은 거대한 주차장의 규모와 질비하게 늘어선 외제차들에 압도당해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훈은 말없이 아이들을 이끌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카드키를 대자 엘리베이터는 다른 층에는 멈추지 않고 최고층인 68층을 향해 부드럽게 상승했다.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아이들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질렀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아이들이 상상하던 집의 개념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고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실내는 마치 미술관 같았다. 아이들이 살던 어른 2명이 누우면 꽉 차던 단칸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광활한 공간이었다. 와! 서준이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 소리에 지훈의 시선이 잠시 아이에게 머물렀다. 그는 신발장에서 폭신한 실내화를 꺼내 아이들 앞에 놓아주었다. 씻어라. 그것이 이 집에 들어와 그가 내뱉은 첫 마디였다. 그는 욕실을 가리켰고 박 실장이 능숙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갔다. 잠시 후 따뜻한 물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작은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훈은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아이들이 건넸던 낡은 사진을 다시 꺼내들었다.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은 분명 대학 2학년 때였다. 하지만 옆에 여자는 기억에 없었다. 동기였을까? 교양 수업을 같이 듣는 타과생.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봐도 떠오르는 얼굴이 아니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합성한 사진이라고 하기엔 사진의 자연스러운 분위기와 세월의 흔적이 너무나도 선명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아이들의 말이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어요. 아저씨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여자는 왜 죽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자신을 지목했을까? 자신과 그녀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때 박 실장이 깨끗하게 씻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 흙먼지를 씻어내자 아이들의 본래 모습이 드러났다. 깡마른 체구였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했고 특히 까맣고 큰 눈망울이 인상적이었다. 박 실장이 어디서 구했는지 아이들에게는 조금 큰 사이즈의 티셔츠와 바지를 입혀놓은 상태였다. 지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을 가리키며 아이들에게 물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까보다는 한결 부드러웠다. 어머니에 대해 아는 걸 전부 말해봐. 이름, 나이, 직업, 뭐든지.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이름은 김서연이에요.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항상 연구소에 다녔어요. 무슨 약을 만드는 연구원이라고 했어요. 김서연. 연구원. 지우는 그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박 실장은 지훈의 눈짓을 읽고는 조용히 옆방으로 사라져 노트북을 펼쳤다. KSYSTMS의 정보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뭐지? 자세하게 말해줘. 지훈의 질문에 민준이 얼굴이 어두워졌다. 아이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 눈을 감았다. 옆에 있던 서준이가 형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는 많이 아팠어요. 기침도 많이 하고 열도 나고. 그날 밤 엄마가 저희를 껴안고 이 사진을 주면서 말했어요. 민준아, 서준아, 엄마가 없어도 씩씩하게 살아야 해. 만약 너무 힘들고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면 꼭 이 사진 속 아저씨를 찾아가. 그 아저씨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강한 사람이니까 분명 너희를 지켜줄 거야. 이건 엄마랑 아저씨만의 약속이야라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아이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투명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약속. 지우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기억에도 없는 약속. 하지만 아이의 절박한 표정은 그 약속의 무게를 실감케 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들을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부엌으로가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빈 냉장고에는 생수 몇 병과 에너지 드링크뿐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스마트폰을 들어 배달 앱을 켰다.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 턱이 없었기에 그는 피자, 치킨, 스파게티 등 생각나는 메뉴들을 닥치는 대로 주문했다. 한편 한경대학교에서는 이태민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의 아지트인 교내 VIP 라운지에서 그는 값비싼 양주를 연거푸 들이켰다. 주변에는 그의 비위를 맞추는 무리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를 보고 있었다. 시발. 강지훈, 그 새끼. 이태민이 욕설을 내뱉으며 유리잔을 벽에 던져버렸다. 유리잔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다. 감히 나를. 이 이태민을 개무시해, 그것도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새끼들 앞에서. 그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태양제약의 황태자로 태어나 평생 남들 위해 군림하며 살아온 그에게 오늘 겪은 일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특히 강지훈의 그 경멸적인 눈빛은 그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 꼬마들. 가만두지 않겠어. 강지훈이 아빠 행세를 해줘와. 그렇다면 내가 진짜 아빠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가르쳐주지. 이태민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나다. 처리할 일이 좀 생겼어. 한경대 정문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꼬마둘이 있을 거야. 7살짜리 쌍둥이. 어떻게 구슬 등급을 주둔해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좀 끌고 와. 그리고 아무한테나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걸 몸으로 좀 가르쳐줘. 죽이지만 말고. 반병신은 만들어 놔. 전화를 끄는 이태민은 다시 양주를 입에 털어넣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지훈,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부터 하나씩 부숴주마. 그것이 나의 방식이다. 그 시각 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식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난생 처음 보는 화려한 음식들 앞에서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지훈은 말없이 포크와 나이프를 이용해 피자를 잘라 아이들의 접시에 놓아주었다. 아이들은 허겁지겁 음식을 입으로 가져갔다. 며칠을 굶은 듯한 모습이었다. 지훈은 먹지 않고 아이들을 바라보기만 했다. 아이들의 깡마른 몸, 낡은 옷, 그리고 음식에 대한 집착. 그 모든 것들이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하게 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갑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박 실장이 조용히 지훈에게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였다. 대표님, 이태민 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용역으로 보이는 인물 셋이 한경대 근처를 배회하며 쌍둥이 아이들을 찾고 있다는 첩보입니다. 지훈의 눈빛이 순간 섬광처럼 날카로워졌다. 역시나 짐작했던 바였다. 하지만 생각보다 행동이 훨씬 빠르고 저급했다. 고작 7살짜리 아이들을 상대로 용역을 동원하다니. 아이들은 아마도 대표님과 함께 학교를 떠난 것을 아직 모르는 듯합니다. 그 용역들, 신원 파악해서 처리해.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를 담고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가 진짜 분노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어느 정도로 처리할까요? 박 실장의 질문에 지훈은 잠시 아이들을 쳐다보았다. 아이들은 음식을 다 먹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는 순간 지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다. 다시는 그 더러운 손으로 아이들을 해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이태민에게 전해 내 아이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선물. 고맙게 잘 받았다고. 이제 내 답례품을 받을 차례라고. 알겠습니다. 대표님. 박 실장은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조용히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온화함 대신 명령을 수행하는 냉혹한 해결사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날 밤 한경대 후문의 어두운 골목길, 쌍둥이를 찾아 헤매던 용역 깡패 3명은 갑자기 나타난 검은 그림자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비명조차 지를 틈도 없었다. 그들을 끌고 간 검은색 밴 안에서 그들은 태어나서 처음 겪는 공포를 맛봐야 했다. 뼈가 부러지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상대방의 눈에 담긴 완벽한 무감정이었다. 그들은 마치 벌레를 처리하는 듯한 손길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얼마 후 이태민은 한 통의 영상을 전송받았다. 영상 속에는 자신이 고용했던 용역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부러진 팔다리로 기어가며 잘못했다고 비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한 남자가 나직이 속삭였다.
우리 대표님의 답례품이다. 감히 황제의 아이들을 건드린 데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태민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졌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대학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심연 속에 잠들어 있던 진짜 괴물이었다. 같은 시각 지훈의 펜트하우스. 지훈은 잠든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안아 게스트룸 침대에 눕혔다. 아이들은 고된 하루가 끝났다는 안도감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지훈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민준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다. 그의 스마트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박 실장에게서 처리 완료라는 간결한 메시지였다. 지훈은 조용히 방을 나와 통유리창 앞에 섰다.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졌다. 이태민의 경고는 시작에 불과했다. 김서연이라는 여자의 죽음, 그리고 그녀가 남긴 아이들, 그 뒤에는 분명 거대한 비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터였다. 그는 결심했다. 이 아이들을 거둔 순간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겼다. 그게 기억에도 없는 약속 때문이든 아니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작은 생명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든. 김서연. 그는 밤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읊조렸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비밀을 남겼든 내가 반드시 밝혀내지. 그리고 내 아이들은 내가 반드시 지켜낸다. 황제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 뜨거운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 낯선 햇살이 스며들었다. 언제나처럼 정확히 새벽 6시에 눈을 뜬 지훈은 제 삶의 루틴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음을 실감했다. 그의 공간은 극도의 정적과 질서로 유지되는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의 귀에 들려온 것은 기계적인 알람 소리가 아닌 게스트룸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들의 옹알거리는 잠꼬대였다. 그는 잠시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응시했다. 지난밤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태민에게 보낸 경고, 그리고 김서연이라는 미지의 여인에 대한 생각 때문만은 아니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생경한 책임감, 그리고 제 품에서 곤히 잠들었던 아이들의 작고 따뜻한 체온이 그의 냉철한 사고 회로를 계속해서 교란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샤워를 하고 완벽하게 옷을 갖춰 입었다. 하지만 거실로 나왔을 때 그는 다시 한번 낯선 풍경과 마주해야 했다. 어제 저녁의 음식물, 쓰레기는 박 실장이 이미 치웠지만 아이들이 벗어놓은 낡은 옷가지들이 소파 안쪽에 작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것은 지훈의 완벽한 세계에 떨어진 이질적인 얼룩과도 같았다.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그것을 치우려 할 때 게스트룸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민준이와 서준이가 고개를 쏙 내밀었. 깨끗하게 씻고 새 옷 어젯밤 박 실장이 급하게 조달해 온을 입었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이 거대한 공간이 주는 위압감에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지훈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이들은 배가 고픈 듯 서로의 배를 쳐다보며 눈치를 살폈다. 지훈은 그제야 아침 식사라는 그가 평소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던 문제를 떠올렸다. 그의 아침은 에스프레소 한 잔과 간단한 보고서 검토가 전부였다. 요리라는 행위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일 중 하나였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주방으로 향했다. 최고급 빌트인 시스템을 자랑하는 주방이었지만 그에게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그는 냉장고를 열었지만 역시나 생수와 에너지 드링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찬장을 뒤졌다. 다행히 언젠가 박 실장이 비상용으로 사다 놓은 시리얼 한 상자와 우유가 있었다. 지훈은 유리그릇 2개를 꺼내 시리얼을 붓고 우유를 따랐다. 그 단순한 행위조차 그에게는 낯설었다. 그가 식탁에 시리얼 그릇을 놓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아이들은 고맙다는 말도 잊은 채 허겁지겁 시리얼을 입에 넣기 시작했다. 바삭거리는 소리가 어색한 침묵을 채웠다. 지훈은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커피를 내리며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서준이가 우유를 마시다 입가에 하얀 수염을 만들자 민준이가 키득거리며 손으로 닦아주었다. 그 모습을 보는 지훈의 눈빛이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흔들렸다. 가족, 그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개념. 그 단어가 흐릿한 형체로 남아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날 오전, 지훈은 아이들을 거실에 남겨두고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박 실장에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옷과 신발, 학용품 등 모든 것을 최고급으로 준비해서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K-스위스템스의 보안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어젯밤 박 실장이 시작한 조사의 경과를 확인했다. 김서연, 32세, 전 태양제약 생명공학 연구팀 수석연구원. 모니터에 뜬 프로필은 간결했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녀는 KAAST를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였고 입사 5년 만에 수석연구원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녀가 주도한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그 제목만으로도 태양제약의 핵심 기술과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사망일 3개월 전 공식 사인, 마포대교 투신 자살, 유서 없음, 단순 우울증으로 인한 충동적 자살로 수사 종결, 지훈의 손가락이 멈췄다. 자살, 그것도 태양제약의 핵심 프로젝트를 이끌던 천재 연구원이 아무런 유서도 없이 너무나도 허술하고 자귀적인 결론이었다. 마치 누군가 서둘러 덮어버리려 한 듯한 냄새가 났다. 태양제약, 그의 K-스위스템스와 차세대 IT 바이오 융합기술 시장을 두고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숙적. 공교롭다고 하기엔 너무나도 기이한 연결고리였다.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다. 와, 이거 봐. 서준아, 공룡이다. 공룡. 서재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높은 목소리에 그의 사고가 끊겼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거실로 나갔다. 아이들은 그의 거대한 벽걸이 TV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티라노사우루스가 포효하자 아이들은 소파 위에서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다. 그의 집에서 소음이라고는 클래식 음악이나 뉴스 소리가 전부였다. 이렇게 생기 넘치는 혹은 정신없는 소음이 울려 퍼진 것은 처음이었다. 조용히 해라. 방해된다. 지훈이 무심코 차가운 말을 내뱉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멎었다. 아이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지훈은 자신이 너무 날카롭게 반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사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그는 그저 입을 다문 채 다시 서재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서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 화났어요. 지훈은 걸음을 멈췄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아니다. 그럼 우리랑 같이 공룡 보면 안 돼요. 혼자 보면 재미없는데. 아이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초대가 담겨 있었다. 어떠한 의도나 계산도 없는 그저 함께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처리해야 할 수십 개의 변수와 전략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한숨을 내쉬며 아이들 옆 소파의 가장 먼 끝자리에 앉았다. 아이들의 얼굴에 금세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아이들은 다시 화면에 집중했지만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아이들은 연신글을 셔츠 소매를 잡아당기며 아저씨, 저거 봤어요. 저 공룡 이름이 뭐예요? 라며 질문을 퍼부었다. 지훈은 단답형으로 혹은 무시로 일관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어느새 화면 속 공룡과 그보다 더 흥미로운 옆에 두 작은 생명체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그의 철옹성 같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침범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것이 그리 싫지만은 않았다. 시간은 흘러 깊은 밤이 되었다. 박 실장이 보내온 물건들로 아이들의 방은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새 옷과 장난감을 보며 신기해하다가 이내 지쳐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다. 지훈은 다시 서재에서 김서연의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다.
태양제약의 내부 정보를 해킹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컸다. 자칫 잘못하면 거대 기업 간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었다. 그는 보다 신중한 접근법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 그때였다. 엄마, 엄마, 가지마. 희미하게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들의 방으로 가보니 서준이가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아이는 악몽을 꾸는 듯 이리저리 뒤척이며 엄마를 애타게 찾았다. 지우는 잠시 문 앞에 서서 아이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아이를 달래는 법 같은 건 그의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를 흔들어 깨울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까 고민했다. 엄마. 무서워.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욱 처절해졌다. 그 순간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다가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색하게 손을 뻗어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그의 손길은 서툴고 딱딱했다. 괜찮다. 그가 내뱉은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어색했다. 아무도 없어. 여긴 안전하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는지 아이의 뒤척임이 조금 잦아들었다. 지우는 계속해서 아이의 작은 등을 천천히 규칙적으로 토닥였다. 그러자 아이는 신기하게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리고 잠결에 무언가를 찾듯 손을 허우적거리다가 지훈의 셔츠 자락을 꼭 붙잡았다. 지훈은 그 작은 손을 떼어낼 수 없었다. 아이는 그의 옷자락을 생명줄처럼 붙잡은 채 이내 새근새근 고른 숨소리를 내며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지훈은 꼼짝없이 아이의 곁에 앉아 있어야 했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불빛들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불빛 아래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세상은 오직 이 작은 방, 그리고 제 옷자락을 붙잡고 잠든 이 작은 아이 하나로 축소된 듯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쨍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그를 지탱해왔던 냉철함과 이성이라는 이름의 두꺼운 얼음벽이었다. 그는 언제나 혼자였고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식이라 믿어왔다. 타인과의 감정적 유대는 약점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제 옷자락에 매달린 이 작은 옹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이것은 약점인가? 아니면 그가 평생 모르고 살았던 삶의 또 다른 부분인가? 그는 조용히 다른 손을 들어 아이의 뺨에 흐른 눈물 자국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나직이 읊조렸다. 걱정 마라. 그것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자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든 내가 반드시 찾아낼 테니, 그리고 너희는 내가 반드시 지켜낼 테니까. 얼음벽에 생긴 작은 균열, 그 틈으로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빛 한 줄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황제의 변화는 그렇게 누구도 모르게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태양그룹 본사 70층, 회장 집무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가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보여준다면 이곳은 권력과 부의 과시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벽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현대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방 한가운데를 차지한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 이만희 회장이 묵직한 가죽 의자에 몸을 묻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태양제국의 황제였다. 그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제약업계가 흔들렸고 그의 심기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갈렸다. 그런 그의 평온을 깨트린 것은 책상 위 인터폰의 날카로운 호출음이었다. 회장님, 비서실장입니다. 이태민 도련님 건으로 보고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만희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냉철했다. 들어오게. 곧이어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와 90도로 허리를 숙였. 그는 이 회장의 수족이자 태양그룹의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비서실장이었다. 어젯밤 이태민 도련님께서 고용한 인력들이 신원불명의 집단에게 습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회장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아들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투였다. 전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상대는 아마추어가 아닌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로 추정됩니다. 비서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보고를 이었다. 그리고 도련님께서 그들을 고용한 이유는 한경대학교에서 만난 쌍둥이 아이들에게 보복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현재 강지훈이라는 학생과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지훈, 그 이름이 나오자 이만희 회장의 미간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좁혀졌다. KSYSTMS의 베일에 쌓인 젊은 대표, 차세대 시장에서 태양제약의 발목을 잡는 유일한 경쟁자. 그는 아들의 유치한 치기보다 왜 그 강지훈이 쌍둥이와 엮였는지가 더 궁금했다. 그 아이들은 누구지 고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태블릿 PC를 이만희 회장 앞으로 내밀었다. 화면에는 한 여자의 사진과 프로필이 떠 있었다. 그 아이들의 어머니는 3개월 전 사망한 김서연 연구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순간 회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만희 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화면 속 환하게 웃고 있는 김서연의 얼굴을 응시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이름, 그의 완벽한 제국의 유일한 오점이 될 뻔했던 통제불능의 천재, 김서연. 그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김서연을 기억했다. 그녀의 비상한 머리와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던 꼿꼿한 자존심을,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에 보여주었던 그 경멸 어린 눈빛까지도. 그는 그녀가 맡았던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를 떠올렸다. 인류의 질병을 정복하겠다는 거창한 명분 아래 암암리에 자행되었던 끔찍한 비윤리적 임상시험, 태양그룹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그의 필생의 역작이자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킬레스건. 김서연은 그 프로젝트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는 그의 통제를 벗어나려 했다. 자살로 처리하긴 했지만 그는 언제나 찜찜했다. 그녀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여자가 아니었다. 분명 무언가를 남겼을 터, 자신을 파멸시킬 결정적인 증거를. 아이들이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건가?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신에 찬 독백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보험으로 남겨둔 것이었다. 그리고 하필 그 아이들이 지금 강지훈의 손에 들어갔다.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강지훈이라면 아주 작은 실마리만으로도 프로메테우스의 심장부까지 파고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였다. 이만희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십 년간 피와 배신으로 쌓아올린 자신만의 왕국이었다. 그는 이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보안팀장, 들여보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잠시 후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들어와 고개를 숙였다. 태양그룹의 더러운 일을 전담하는 해결사였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를 뒤져 김서연이 남겼을 만한 물건, 데이터 칩이든 USB든 낡은 수첩이든 뭐든 상관없어. 아이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마. 단, 흔적을 남겨선 안 된다. 강지훈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하고 완벽하게. 아이들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보안팀장의 질문에 이만희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 잠시 인간적인 고뇌가 스치는 듯했지만 이내 사라지고 냉혹한 사업가의 얼굴만이 남았다. 필요하다면 아이들도 함께 정리해. 그것은 사실상의 살인 명령이었다. 비서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아무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이 깊은 어둠에 잠길 무렵 강지훈의 펜트하우스가 있는 라시엘 주변으로 검은 그림자들이 스며들었다. 그들은 이태민이 고용했던 어설픈 깡패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태양그룹의 최정예의 보안팀이었다. 그들은 건물의 모든 CCTV를 해킹하여 자신들의 모습을 루프 영상으로 대체했고 최첨단 장비로 적외선 감지기와 동작 센서를 무력화시켰다.
유령처럼. 그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는 건물에 심장부로 침투해 들어갔다. 펜트하우스 현관의 디지털 도어록은 그들에게 장난감에 불과했다. 몇 번의 조작만으로 잠금 장치는 소리 없이 해제되었다. 3명의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은 야간 투시경을 낀 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각자 맡은 구역으로 흩어졌다. 한 명은 서재로, 한 명은 거실로, 그리고 리더로 보이는 자는 아이들이 자고 있는 게스트룸으로 향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교향곡처럼 완벽했다. 이대로라면 10분 안에 모든 것을 끝내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을 터였다. 게스트룸으로 향한 리더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침대 위에는 2 아이가 서로를 껴안은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의 임무는 아이들의 소지품을 뒤져 목표물을 찾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잠든 아이들의 숨을 조용히 끊어놓는 것이었다. 그는 아이들의 머리맡에 놓인 작은 가방으로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삐, 아주 희미한, 인간의 귀로는 거의 들을 수 없는 고주파음이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동시에 펜트하우스의 모든 창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두꺼운 방탄 셔터로 막혔다. 현관문은 육중한 소리와 함께 2중, 3중의 잠금 장치로 봉쇄되었다. 뭐지? 침입자들은 당황했다. 건물의 메인 보안 시스템은 분명 자신들이 장악했다. 이것은 그들의 데이터에 없는 완전히 별개의 시스템이었다. 팀장님, 외부와의 통신이 모두 차단됐습니다. 여긴 완벽한 고립 상태입니다. 젠장, 함정이다. 전원 퇴각하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천장의 각 모서리에서 작은 노즐이 나타나더니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최루탄이 아니었다. 순식간에 정신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수면 가스였다. 숨 쉬지 마. 그들은 방독면을 쓰려 했지만 가스는 피부로도 흡수되는 종류였다. 거실과 서재에 있던 팀원들이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게스트룸의 팀장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창문으로 달려가 셔터를 부수려 했지만 합금으로 만들어진 셔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의식도 점점 흐려졌다. 쓰러지기 직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침대 옆에 설치된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작은 카메라였다. 그 카메라의 렌즈가 그를 향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K-스위스댐스 본사 지하 3층에 위치한 통합 관제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깜빡이는 가운데 강지훈이 팔짱을 낀 채 중앙의 대형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그의 펜트하우스 내부를 보여주는 여러 개의 화면이 분할되어 떠 있었다. 잠든 아이들의 평화로운 모습,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채 무력화된 침입자들의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대표님, 침입자 3명, 전원 제압 완료했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모두 태양그룹 보안팀 소속입니다. 박 실장이 옆에서 보고했다. 예상대로군.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의 눈동자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태민의 유치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태양그룹 회장 이만희가 직접 움직인 것이다. 그것도 자신의 집, 아이들이 잠든 공간에 최정의 암살조를 투입했다. 그들이 무엇을 찾으러 왔는지는 불보듯 뻔했다. 김서연의 유산, 지우는 스크린 속 곤히 잠든 민준이와 서준이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만약 자신의 KSYS-템스가 개발한 AI 기반의 자율방어 시스템 케르베로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이들은 지금쯤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맹수의 원초적인 공격성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경쟁 상대로만 여겼던 이만희를 이제는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했다. 박 실장, 예. 대표님, 이만희 회장에게 메시지를 보내.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지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용암처럼 뜨거웠다. 어젯밤 우리 집에 길 잃은 강아지 3마리가 들어왔다고. 목줄을 보니 주인은 태양그룹의 이만희 회장인 것 같더군. 내가 잠시 보호하고 있으니 되찾고 싶으면 직접 기어서 가지러 오라고 전해.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황제의 선언이었다. 이제 게임의 판이 바뀌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요청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두 거대 기업의 명운과 여러 사람의 목숨을 건 거대한 전쟁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지우는 쓰러진 침입자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고는 관제실을 나섰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복도를 걸으며 그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방어가 아닌 공격이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어젯밤의 침입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만희 회장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금지된 선을 넘을 준비가 돼 있다는 명백한 선언이었다. 이제 이 통유리로 된 하늘 위의 성은 더 이상 안전한 요새가 아니라 적의 표적이 된 화려한 감옥일 뿐이었다. 모든 흔적을 지워 우리가 이곳에 머물렀다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우는 잠든 아이들을 담요로 감싸 안은 채 박 실장에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KSYS 템스의 전문 처리팀이 유령처럼 움직이며 하룻밤 사이에 생긴 아이들의 모든 생활, 흔적 장난감, 옷까지, 심지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까지도를 완벽하게 제거했다. 지우는 아이들을 안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평소에 타던 세단이 아니었다. 번호판도, 차종도 식별하기 힘든 평범한 국산 SUV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 실장이 운전석에 앉았고 지우는 아이들과 함께 뒷좌석에 올랐다. 차는 어둠을 뚫고 조용히 서울을 빠져나갔다. 차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에 위치한 현대적인 디자인의 별장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부유층의 주말 별장처럼 보였지만 이곳이야말로 KSY 스템스의 기술력이 집약된 진정한 요새였다. 케르베로스 시스템 버전이 0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24시간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고 반경, OK임 내의 모든 통신을 감청합니다. 허가되지 않은 접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박 실장의 설명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별장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은 잠에서 깨어 눈을 비볐다. 펜트하우스의 차갑고 인공적인 화려함과는 다른 따뜻한 원목과 부드러운 조명이 가득한 공간에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우와, 집이 나무로 만들어졌어. 서준이가 신기한 듯 벽을 만지며 말했다. 지우는 아이들을 2층의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침대와 책상, 그리고 어젯밤 박 실장이 미리 옮겨놓은 새 장난감들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방 안을 뛰어다녔다.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던 지우는 다시 1층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의 진짜 전쟁이 시작될 터였다. 서재의 벽 한쪽을 터치하자 벽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했다. 화면에는 박 실장을 비롯한 KSY 스템스의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정보 분석 팀장, 사이버 보안 팀장, 그리고 법무 팀장까지. 황제의 부름에 그의 최정예 군단이 집결한 것이다. 지금부터 태양그룹과의 전면전을 시작한다. 지훈의 선포의 화면 속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이버 보안팀은 태양그룹의 내부 서버에 침투할 경로를 확보해 들키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그들의 심장부를 언제든 꿰뚫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중요해. 그들에게 공포를 심어줘. 정보분석팀은 김서연 연구원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한다. 공식적인 기록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 그녀의 동료, 가족, 심지어 대학 시절 논문까지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마. 특히 프로메테우스라는 코드명과 관련된 모든 것을. 법무팀은 전쟁이 끝났을 때 태양그룹을 합법적으로 해체시킬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하도록. 이만희 회장이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모든 증거 목록을 작성해. 지훈의 명령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거대한 전쟁의 로드맵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기업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체계적인 작전이었다. 작전 회의가 끝나고 지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그의 고독한 전략 수립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재 문틈으로 작은 머리 2개가 쏙 들어왔다.
아저씨, 뭐예요? 민준이와 서준이가 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에는 어설프게 그린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일하는 중이다. 그럼 우리 숙제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 유치원에서 내준 건데 너무 어려워요. 지훈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숙제. 그의 인생에 존재해 본 적 없는 단어였다. 그는 수조원이 오가는 비즈니스 전쟁을 지휘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고작 유치원 숙제라니 그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어려워요라며 금방이라도 울상이 될 듯한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차마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가져와 봐라. 아이들은 신이 나서 달려와 그의 책상 위에 숙제 종이를 펼쳐놓았다. 1부터 10까지 숫자 따라쓰기와 사과 3개 더하기 2개는 몇 개일까요? 같은 문제들이었다. 지훈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복잡한 알고리즘과 금융 모델을 다루는 천재였다. 이런 문제는 그에게 문제축에도 끼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난관이었다. 서준이는 자꾸만 숫자 3을 반대로 썼고 민준이는 사과를 더하는 대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 옆에 앉아 연필을 쥔 손을 바로잡아주고 손가락으로 사과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덧셈을 가르쳐 주었다. 아니,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곡선을 부드럽게 사과가 3개 있었는데 2개를 더 받았어. 그럼 전부 몇 개지 다시 세어봐.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인내심이 깃들어 있었다. 아이들은 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연필을 움직였다. 아이들의 작은 머리가 그의 팔에 기대어 올 때마다 그는 어색함에 몸을 굳혔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태양그룹을 향한 냉혹한 전쟁 계획서 위로 아이들의 지옥의 가루가 소복이 떨어졌다. 그날 이후 지훈의 삶은 2개의 세계로 나뉘었다. 낮에는 KSYS 템스의 황제로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휘했고 저녁에는 어설픈 보호자로서 2 아이와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그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었다. 공룡 이름을 줄줄 외우며 퀴즈를 내기도 했고 거실 바닥에 블록으로 거대한 성을 만들자며 그의 바지를 잡아 끌기도 했다. 처음에는 귀찮아하고 거절하던 지훈도 어느새 아이들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아 블록을 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그는 아이들보다 더 정교하고 튼튼한 성을 만들었고 아이들은 그런 그를 보며 아저씨가 최고야라며 환호했다. 그 순간 지훈은 수천억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작고 따뜻한 성취감을 느꼈다. 가장 큰 변화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이전까지 식사는 그에게 생명 유지를 위한 에너지 보충 행위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이들과 식탁에 마주 앉았다. 박 실장이 고용한 가사도우미가 차려주는 따뜻한 집밥을 먹으며 아이들은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렸다. 오늘 민준이가 그림 그리기 시간에 로봇을 그렸는데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지훈은 대부분 말없이 듣기만 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세상에 온기라는 것이 스며들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여느 때처럼 서재에서 태양그룹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때 서준이가 잠이 안 온다며 그에게 다가와 동화책 한 권을 내밀었다. 아저씨, 이거 한 번만 읽어주면 안 돼요. 지훈은 책 표지를 보았다. 아기 돼지 3형제. 그는 어이가 없었지만 잠 못 이룬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서툰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다. 첫째, 돼지는 짚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늑대가 나타나 후 하고 불자 집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의 딱딱한 목소리는 동화 구연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서준이는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그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동화가 끝날 무렵 아이는 이미 그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다. 지훈은 읽던 책을 내려놓고 잠든 아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무방비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작은 생명.
바로 이 아이들을 없애기 위해 이만희는 괴물들을 보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다시 한번 끓어올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침실로 옮겨 눕혔다. 그리고 다시 서재로 돌아와 모니터를 보았다. 화면 속에는 태양그룹의 복잡한 조직도와 자금 흐름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이전까지 이것은 그에게 단지 이겨야 할 게임, 정복해야 할 목표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잠든 아이들의 평화로운 숨소리, 함께 블록을 쌓으며 터트리던 웃음, 서툰 솜씨로 그려서 건네준 자신과 아이들이 함께 있는 그림, 그 모든 것들이 그가 싸워야 할 이유가 되었다. 강지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얼음 심장은 이제 두 개의 작은 태양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태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기꺼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 스스로 괴물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황제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시간은 강지훈의 편이 아니었다. 태양그룹을 향한 보이지 않는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지훈의 명령에 따라 KSYS 템스의 최고 해커들은 태양그룹의 서버를 유령처럼 드나들며 압박을 가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이만희 회장은 뱀처럼 교활한 인물이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와 관련된 모든 디지털 기록을 이중, 삼중에 암호화된 서버에 분산 보관하거나 아예 물리적으로 파기해버린 뒤였다. 김서연 연구원에 대한 뒷조사 역시 벽에 부딪혔다. 그녀의 동료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었고 그녀의 사생활은 지독할 정도로 깨끗했다. 그녀는 오직 연구와 아이들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남긴 연구 노트나 개인 물품 어디에서도 프로메테우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강지훈의 별장 서재는 거대한 정보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다. 수많은 데이터와 보고서들이 스크린을 가득 메웠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만희 회장의 목에 칼을 들이밀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지 못했다. 지훈은 며칠 밤낮으로 잠을 설쳤다. 그의 냉철한 표정 뒤로 초조함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김서연, 천재연구원, 두 아이의 어머니. 그녀는 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아이들을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자신에게 보냈을까? 사진 한 장과 약속이라는 희미한 단서만을 남긴 채 그녀는 분명 무언가를 남겼다. 이만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하지만 그것은 디지털 파일도 물리적인 문서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대체 어디에 어떻게 해답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 가장 순수한 소리로부터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지우는 복잡한 머리를 식힐 겸 정원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잔디밭을 뒹굴며 서툰 솜씨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특별한 멜로디가 있는 노래는 아니었다. 그저 몇 개의 음을 반복하며 흥얼거리는 아이들 특유의 의미 없는 콧노래처럼 들렸다. 솔솔미, 라, 솔파, 파도레미. 처음에는 그저 아이들의 노랫소리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은 곧바로 위화감을 느꼈다. 아이들은 매일 놀 때나 그림을 그릴 때, 심지어 잠이 들기 전에도 똑같은 가락을 반복해서 흥얼거렸다. 마치 무의식 중에 각인된 습관처럼 그의 천재적인 두뇌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콧노래가 아니었다. 멜로디의 패턴이 너무나도 일정했다. 일반적인 동요나 자장가라고 하기엔 음의 배열과 박자가 기묘하게 수학적이었다. 상승과 하강, 반복되는 구간이 마치 어떤 규칙성을 가진 암호처럼 느껴졌다. 설마. 그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민준아, 서준아, 지금 부르는 노래 누가 가르쳐줬지? 아이들은 놀이를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다. 노래요. 그냥. 엄마가 항상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잠들 때, 밥 먹을 때, 언제나요. 엄마가 불러준 자장가구나. 네, 엄마가 그랬어요. 이 노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켜주는 비밀 주문이라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비밀 주문. 지훈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다. 한 번만 더 불러줄 수 있겠니? 아저씨가 듣고 싶어서 그래. 아이들은 신이 나서 조금은 쑥스러워하며 다시 노래를 불렀다. 솔솔, 미, 라솔파. 지우는 숨을 죽이고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기묘한 멜로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녹음했다. 그는 녹음 파일을 즉시 KSYSTMS 본사의 암호 해독 팀장에게 전송했다. 이 음원을 분석해. 음악적 분석이 아니다. 암호학적 관점에서 접근해. 음계, 박자, 주파수, 모든 패턴을 분석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고해. 일시간 주지. 팀장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표님, 이건 그냥 아이들 노래 같은데요. 내 말에 토달지 마. 이건 명령이다. 지훈의 단호한 메시지에 팀장은 군소리 없이 분석에 착수했다. 지훈은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하며 서재를 서성였다. 10분, 20분, 30분. 약속된 일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암호 해독 팀장에게서 긴급 화상 통화가 걸려왔다. 화면에 나타난 팀장의 얼굴은 경악과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대표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노래가 아닙니다. 결론만 말해. 이건 일회용 난수표 원타임 패드,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멜로디의 각 음계는 암호 키의 값을, 박자는 해당 값의 위치를,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은 복호와 순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시대적인 방식이지만 키 없이는 현존하는 어떤 슈퍼컴퓨터로도 해독이 불가능한 이론상 가장 완벽한 암호 체계입니다. 지훈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역시 그랬다. 김서연.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해킹 불가능한 살아있는 저장 장치로 만든 것이었다. 이만희가 온 세상을 뒤져도 결코 찾아낼 수 없는 곳. 바로 아이들의 기억 속에 암호 해독의 열쇠를 숨겨둔 것이다. 팀장, 수고했다. 이제 그 열쇠로 열어야 할 자물쇠를 찾아야겠다. 지우는 통화를 끊고 다시 정보분 OK 스위스템스의 모든 정보망을 가동했다. 그들은 이제 목표가 생겼다. 김서연이 죽기 직전 그녀의 이름으로 인터넷상에 남겨진 모든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평범한 파일이 아닌 거대한 크기의 암호화된 데이터 덩어리를 찾고 있었다. 몇 시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그들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김서연이 졸업한 KIST의 공개 연구자료 아카이브 서버. 그곳에 3개월 전 정체불명의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이 하나 있었다. 파일명은 음악 파일의 음파 분석에 대한 고찰이라는 평범한 논문 제목으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그 용량은 수십 기가바이트에 달했고 파일 형식은 알려지지 않은 확장자로 되어 있었다. 서버 관리자는 단순한 업로드 오류로 판단하고 그대로 방치해둔 상태였다. 찾았다.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즉시 파일을 K-스위스템스의 메인 서버로 다운로드했다. 그리고 암호 해독팀에게 아이들의 노래에서 추출한 키를 이용해 복호화를 지시했다. 별장의 관제실. 거대한 스크린의 복호화 과정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다. 수없이 많은 암호 코드들이 해독 알고리즘과 만나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10%, 20%. 진행률을 나타내는 막대가 거북이처럼 느리게 올라갔. 지훈과 박 실장 그리고 화상으로 연결된 모든 팀원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진행률이 100%에 도달했다. 복호화 완료 메시지와 함께 잠겨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하나의 파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의 거대한 폴더였다. 그 안에는 수백 개의 하위 폴더와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그 속에는 이만희 회장의 추악한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불법으로 모집된 임상시험 대상자들의 명단과 그들에게 벌어진 끔찍한 부작용을 기록한 영상들, 약의 효능을 조작한 데이터와 연구원들을 협박하는 음성 녹음 파일,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 내역과 정관계 로비스트들에게 건네진 뇌물장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서연이라는 이름의 폴더. 그 안에는 이만희 회장이 그녀를 회유하고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모든 이메일과 음성 파일,
그리고 그녀가 살해당하기 직전 자신의 스마트워치로 몰래 녹화한 영상이 있었다. 영상 속에서 이만희 회장은 증거만 내놓는다면 아이들만은 살려주지라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다.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태양제국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완벽한 핵폭탄이었다. 김서연은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 이 증거를 지켜냈고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봉인한 뒤 자신의 아이들을 유일한 열쇠로 삼아 정의를 실현해줄 단 한 사람, 강지훈에게 보낸 것이었다. 지훈은 차가운 분노로 불타는 눈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관제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을 긁는 것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박 실장, 예, 대표님, 전쟁을 끝낼 시간이다. 이만희 회장에게 지옥을 선물해주지. 황제의 손에 마침내 심판의 검이 쥐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거대한 악의 심장을 향해 그 검을 내리꽂는 일뿐이었다. 이만희 회장의 집무실, 박 실장이 보낸 메시지를 확인한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대신 기이할 정도로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태블릿 PC 화면에 떠있는 직접 끼워서 가지러 오라는 조롱 섞인 문구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수십 년간 정재계를 주무르며 살아온 그에게 감히 이따위 모욕을 던진 자는 없었다. 지, 훈. 그는 한자 한자 독을 씹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내뱉었다.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남은 것은 오직 상대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말겠다는 냉혹한 살이뿐이었다. 그가 자신의 보안팀을 강아지 취급하며 농락했다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였다. 김서연이 남긴 그것이 강지훈의 손에 들어갔다는 최악의 가정이 현실이 된 것이다. 어리석은 놈, 내 놈이 손에 쥔 것이 핵폭탄인 줄 아는 모양인데 그 폭탄을 터뜨릴 기회 자체를 주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만희 회장은 즉시 비서실장과 그룹 홍보실, 법무팀의 최고 책임자들을 호출했. 그의 집무실에 모인 사람들은 태양제국의 어두운 면을 지탱하는 핵심 인물들이었다. 지금부터 케이스 위스템스와 강지훈에 대한 모든 것을 파괴한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홍보실은 우리가 관리하는 모든 언론 채널을 총동원해 인터넷 뉴스, 방송, 증권가 찌라시까지 가릴 것 없. 케이스 위스템스가 태양제약의 차세대 신약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증거는 만들면 된다. 우리가 가진 특허 몇 개를 교묘하게 엮어서 그럴듯한 스토리를 만들어내. 그는 말을 이었다.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의 그것이었다. 그리고 강지훈 개인에 대해서도 파고들어 갑자기 나타난 두 아이, 출처 불명의 사생아라는 소문을 퍼뜨려 비도덕적이고 문란한 사생활을 가진 젊은 CEO라는 이미지를 씌워라. 대중은 진실 따위엔 관심 없어. 그들이 원하는 건 더 자극적이고 추잡한 이야기뿐이니까. 법무팀은 검찰 쪽 라인을 움직여 KSYS템스에 대한 기술 유출 및 기업 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도록 압력을 넣어 언론이 떠들어대는 것과 사법기관이 움직이는 것은 그 무게감이 다르다. 이 모든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해 강지훈이 숨쉴 틈조차 주지 마라. 이만희 회장의 명령은 전쟁 선포였다. 자비도 규칙도 없는 오직 파괴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면전.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충격, 단독, IT 신성, KSYS템스, 경쟁사 태양제약 핵심 기술, 탈취 정황 포착, 베일에 쌓인 CEO 강지훈, 문란한 사생활 논란. 두 아이의 친모는 누구? 주가 폭락 KSY스템스의 도덕성 위기, 투자자들 패닉.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모든 언론 매체의 일면이 KSYS템스와 강지훈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로 도배되었다. 기사들은 교묘하게 조작된 자료와 익명의 관계자 인터뷰를 버무리며 대중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어제까지 혁신의 아이콘으로 칭송받던 KSYSTMS는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기술 도둑으로
냉철한 천재로 알려졌던 강지훈은 사생활을 숨겨둔 부도덕한 인물로 낙인 찍혔다. 경기도 외곽의 안전가옥. 지훈은 태블릿 PC로 쏟아지는 기사들을 무표정하게 읽어내려갔다. 박 실장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연신 새로운 보고를 올렸다. 대표님, 회사 주가가 개장 10분 만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투자사와 협력업체들의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KSYSTMS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외부의 공격은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폭풍의 눈 속에 있는 지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나 분노 대신 차가운 계산과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예상했던 수순이다. 아니, 기대 이상으로 화끈하게 나오는군. 대표님,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진 자료를 공개해서. 아직 때가 아니다. 박 실장. 지훈은 박 실장의 말을 잘랐다. 이만희는 지금 거대한 무대를 만들고 있는 중이야. 온 국민의 이목을 이 재판에 집중시키고 나를 악당으로 만들어 매장시키려 하고 있지. 좋다. 기꺼이 그가 만든 무대 위로 올라가 주지. 관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실이 밝혀졌을 때 충격은 더 클 테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정원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민준이와 서준이가 서로 물을 뿌리며 장난치고 있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유리창을 넘어 희미하게 들려왔다. 저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전쟁에서 결코 질 수 없었다. 아이들이 이 소식을 접하지 못하도록 해. 인터넷과 TV는 당분간 통제하고 외부인 출입은 완벽하게 차단해. 이 더러운 싸움에 아이들을 끌어들일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때 서준이가 창문으로 달려와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며 그를 불렀다. 아저씨, 우리 눈사람 만들어요. 아니, 물사람.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세상은 둘로 나뉘어 있었다. 창문 밖에는 아이들의 순수한 세계가, 창문 안쪽에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존재했다. 그는 그 경계선에 서서 두 세계 모두를 지켜내야만 했다. 며칠 후 검찰의 압수수색이 KSYSTMS 본사를 덮쳤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해가는 장면이 모든 방송사의 뉴스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KSYSTMS의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추락했다.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다. 사람들은 젊은 천재의 몰락을 떠들어댔고 태양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모든 것이 이만희 회장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KSYSTMS가 무너져 내리는 뉴스를 와인을 음미하며 감상했다. 강지훈. 내 놈은 너무 젊고 오만했어. 이 세상은 진실이 아니라 힘으로 움직이는 곳이라는 걸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강지훈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든 이미 여론과 사법체계가 자신에게 등을 돌린 상황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껏 해온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강지훈의 거대한 계획 안에 있는 일부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그 위에 화려한 무대까지 설치한 셈이었다. 안전가옥의 서재. 지훈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본사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검찰이 가져가는 모든 서버와 데이터는 사실 텅 빈 껍데기이거나 그가 의도적으로 흘린 거짓 정보들이었다. 진짜 핵폭탄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이곳, 그의 개인 서버에 잠들어 있었다. 박 실장. 예. 대표님, 이만희가 판을 다 깔았으니 이제 우리가 움직일 차례다.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우리가 가진 증거의 일부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해외 탐사보도 전문 매체에 넘겨 태양그룹이 아닌 대한민국의 부패한 사법 시스템을 고발하는 형태로 검찰이 거대 기업의 사주를 받아 무고한 경쟁사를 어떻게 탄압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이것은 이만희의 허를 찌르는 역공이었다. 싸움의 무대를 기업 간의 기술 분쟁에서
국가 권력의 부패라는 더 큰 차원으로 옮겨버리는 전략이었다. 그리고 태양그룹이 며칠 뒤에 개최하는 신약 발표회. 그날을 우리의 심판의 날로 잡는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등 뒤로 모니터 화면에는 태양그룹의 신약 발표회 광고가 떠 있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기적의 신약. 이만희가 프로메테우스의 결과물을 세상에 공개하는 그의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그날.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지훈은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다. 황제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만희 회장이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 무렵 세상은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다. 변화는 대한민국이 아닌 바다 건너 뉴욕과 런던에서 시작되었다. 세계적인 탐사보도 매체 뉴욕 크로니클과 영국의 더 가디언 인터넷판 일면에 약속이나 한 듯 동일한 주제의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한국의 사법정의는 죽었는가? 거대 제약기업 태양. 검찰을 사유화하여 경쟁사 K-스위스템스를 탄압하다. 독점 인터뷰 태양그룹의 불공정 거래로 파산한 하청업체 대표의 눈물. 그들은 악마다. 기사의 파급력은 엄청났다. 지금까지의 싸움이 대한민국이라는 링 안에서 벌어지는 진흙탕 싸움이었다면 강지훈은 이제 판 자체를 세계 무대로 옮겨버린 것이다. 기사는 K-스위스템스에 대한 기술 유출 혐의가 얼마나 허술하고 자규적인 증거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태양그룹이 과거 어떤 식으로 중소기업들을 짓밟으며 성장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파헤쳤다. 특히 태양그룹의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내부 회계 자료 일부와 피해 업체의 구체적인 증언은 기사에 강력한 신빙성을 더해 주었다. 이 기사들 어디에도 프로메테우스나 김서연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강지훈은 가장 강력한 패는 철저히 숨긴 채 상대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공략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만희가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 만들었던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프레임을 그대로 태양그룹에게 되돌려준 것이다. 이만희 회장은 아침 보고를 받자마자 격노했다. 그는 1억 원짜리 도자기를 벽에 던져 박살내버렸다. 어디서 감히 고작의 신조각이 몇 개가 내 제국을 흔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가. 하지만 그의 분노와는 별개로 상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해외 언론의 보도는 국내 언론으로 역수입되었고 태양그룹 갑질 논란, 검찰의 표적 수사 의혹 등의 제목으로 조심스럽게 기사화되기 시작했다. KSYS템스를 비난하던 여론의 흐름에 미묘한 균열이 생겼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뭔가 이상하다.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검찰은 왜 골리앗 편만 드는가라는 의혹들이 고개를 들었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기업 분쟁을 넘어 국가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그들은 태양그룹에게 압력을 행사하던 검찰 수사 라인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만희의 손아귀에 있던 검찰조차 더 이상 노골적으로 그를 비호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안전가옥의 서재. 박 실장은 연신 업데이트되는 상황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단 몇 개의 기사만으로 전세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실 줄은. 지훈은 평온한 얼굴로 체스판에 말을 옮기며 말했다. 전쟁은 모든 무기를 한 번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다. 박 실장, 그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는 검은색 퀸을 들어 상대편의 킹 앞에 놓으며 말을 이었다. 체크메이트였다.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정문을 부수는 것보다 성벽 곳곳에 균열을 내고 적의 보급로를 끊고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우선이다. 나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뿐이야. 이만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권력이라는 성벽에 불신이라는 균열을 내고 있는 거지. 지훈의 전략은 치밀했다. 그는 이만희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외부를 먼저 공격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프로메테우스 파일을 당장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었다. 지금 공개해봤자 대중은 너무나도 거대한 악의 실체 앞에서 혼란에 빠지거나 혹은 태양그룹이 퍼뜨린 기술 도둑의 음해라는 프레임에 갇혀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 그래서 그는 먼저 작은 진실들을 던져주었다. 태양그룹의 갑질, 주가 조작 의혹 등은 대중이 충분히 이해하고 분노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이 작은 진실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대중은 자연스럽게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런 짓도 서슴지 않는 기업이라면 혹시 더 끔찍한 일도 저지르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의심의 씨앗을 뿌려놓고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단 한 번의 무대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에 최후의 진실을 터뜨린다. 그것이 바로 강지훈이 설계한 예술적 반격의 전말이었다. 궁지에 몰린 이만희는 더욱 오만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언론을 향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KSYS 템스의 비열한 흠집내기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며칠 뒤로 예정된 태양제약의 신약 발표회는 예정대로, 아니, 더욱 성대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K-스위스템스의 거짓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위대한 기술력을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강지훈이 가장 바라던 시나리오였다. 이만희가 스스로 판을 키우고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그 무대 위로 끌어모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도 모른 채 그 위를 화려한 금박으로 장식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모처럼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거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그 사이 그에게 많이 익숙해져 있었다. 서준이는 그의 다리에 매달려 장난을 쳤고 민준이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그림 속에는 큰 사람 하나와 작은 사람 둘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서툰 솜씨였지만 누가 봐도 지훈과 아이들 자신을 그린 것이었다. 그림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쓰여 있었다. 지훈은 잠시 그림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가족, 그가 평생 지어왔던 단어. 하지만 이제는 그의 심장을 가장 강하게 뛰게 하는 단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 그렸구나. 그의 칭찬에 민준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아이는 그의 눈치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요즘 힘들어 보여요. TV에도 이상한 말이 많이 나오고. 아이들은 모든 것이 통제된 환경에 있었지만 어른들의 무거운 분위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지우는 아이와 눈을 맞췄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조금 복잡한 일이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저씨가 전부 해결할 거니까. 그것은 약속이었다. 아이들을 향한, 그리고 죽은 김서연을 향한, 그리고 그 자신을 향한 굳은 맹세였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신약 발표회가 열릴 컨벤션 센터에는 전 세계의 기자들과 투자자,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만희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최고의 양복을 맞췄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자신의 안전가옥 서재에서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발표회장 내부 구조와 보안 시스템, 통신망 등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프로메테우스의 모든 진실이 담긴 데이터 칩이 들려 있었다. 박 실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대표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말 계획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은 깊은 밤하늘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뜨거운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만희는 자신의 무대에서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파멸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는 창밖을 보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하늘. 하지만 저 어둠 너머에는 곧 밝아올 새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제 발로 심판대 위로 걸어 올라왔으니 이제 곧 막을 올려주지. 황제의 마지막 반격. 그 장엄한 서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결전의 날.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그랜드 컨벤션 센터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태양그룹의 신약, 아르카디아 발표회는 단순한 기업 행사를 넘어 국가적인 이벤트로 포장되어 있었다.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생화 장식으로 꾸며졌고 수백 명의 기자들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다. 섬광이 쉴 새 없이 터졌고
방송사 카메라들은 최고의 순간을 담기 위해 붉은 램프를 깜빡였다. 행사장 맨 앞줄에는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태양그룹의 새로운 기적에 대한 기대감과 이만희 회장에 대한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이태민은 그들 사이에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승리자가 된 기분이었다. 강지훈이라는 눈엣가시는 곧 법의 심판을 받고 몰락할 것이고, 자신은 위대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제국을 물려받을 터였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마침내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중앙에 거대한 스크린에 화려한 영상이 펼쳐졌다. 영상은 태양그룹이 인류의 질병을 정복하기 위해 걸어온 길을 웅장한 음악과 함께 보여주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자 무대 중앙으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져 그 빛의 중심에 이만희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수갈채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이만희는 여유로운 미소로 화답하며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최근의 논란을 의식한 듯 연설을 이어갔다. 최근 저희 태양그룹을 향한 온갖 음해와 비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진실을 이 자리에서 증명해 보이고자 합니다. 그는 KSY STEMS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혁신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남의 피와 땀을 훔치는 파렴치한 도둑들은 곧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빼앗으려 했던 위대한 기술, 아르카디아의 실체를 오늘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만희 회장이 손을 들자 스크린에는 아르카디아의 놀라운 효능을 보여주는 CG 영상이 펼쳐졌다. 암세포가 소멸하고 손상된 신경이 재생되는 기적과도 같은 장면들에 장내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만희의 연설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아르카디아는 단순한 신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신의 선물이며 우리 태양그룹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만희 회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겼다. 행사장 전체의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파열음이 터져나왔고 그를 비추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그리고 그를 자랑스럽게 선전하던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을 포함한 행사장 내의 모든 화면이 암전되었다가 푸른빛의 에러 메시지로 뒤덮였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단순한 방송사고인가? 무슨 일이야? 방송실 당장 복구하지 못해. 이만희가 무대 뒤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 모든 스크린이 다시 동시에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아르카디아의 화려한 광고 영상이 아니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 그리고 그곳에 갇힌 수십 명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피부는 괴사하고 있었으며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고 있었다. 화면 구석에는 프로메테우스 3차 임상시험 기록 영상이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장내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끔찍한 광경은 대체 무엇인가? 화면은 계속되었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겁에 질린 얼굴로 대상자들에게 정체불명의 약물을 주사했고 그들이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는 장면이 여과 없이 상영되었다. 비명과 울음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이만희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저 영상은 분명히 모두 파기했을 터였다. 어떻게 저것이 거짓이야?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당장 꺼.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기자들은 홀린 듯이 스크린을 향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귀빈들은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바로 그때 행사장 뒷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그는
수백 명의 시선을 받으며 마치 자신의 무대인 것처럼 당당하게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경호원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장내의 모든 통신망을 장악한 박 실장의 지시에 따라 행사장 보안팀은 그의 길을 열어주었다. 강지우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이만희 회장 옆에 섰다. 그리고 그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방금 보신 영상이 바로 여러분이 기적의 신약이라 믿었던 아르카디아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이만희 회장은 신의 선물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제물로 바쳐 악마의 열매를 맺은 것뿐입니다. 네, 이놈. 내 놈이 감히 이만희가 달려들려 했지만 강지우는 그를 가볍게 밀쳐냈다. 이만희는 비틀거리며 무대 바닥에 주저앉았다. 제국의 황제가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강지우는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화면은 바뀌어 김서연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가 죽기 직전 자신의 스마트워치로 몰래 녹화한 마지막 영상이었다. 회장님, 제발 그만두세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더 이상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어요. 김서연의 절박한 목소리, 그리고 이어서 들려오는 이만희의 비열한 음성. 김서연, 자네는 너무 똑똑해서 탈이야. 하지만 너무 순진하군. 증거만 내놓는다면 자네 아이들만은 살려주지. 약속하지. 그것이 결정타였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기술 탈취도 부도덕한 사생활도 모두 거짓이었다. 진실은 한 용감한 내부 고발자의 죽음과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제약회사의 끔찍한 범죄였다. 이태민은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김서연 연구원은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다 바로 이자의 손에 살해당했습니다. 강지우는 바닥에 쓰러진 이만희를 가리키며 선언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자신의 두 아이들에게 맡겼습니다. 저에게 와서 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 행사장 문이 활짝 열리며 수십 명의 특별수사팀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만희가 매수했던 부패한 검사들이 아니었다. 강지훈이 해외 언론을 통해 사법부의 부패를 고발했을 때 정의감이 남아있던 대검찰청의 고위 간부가 비밀리에 구성한 특별팀이었다. 이만희, 당신을 살인 및 약사법 위반,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류 수사관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이만희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짐승처럼 발버둥치며 울부짖었다. 나는 태양그룹의 회장이다. 너희들이 감히 나를 놔라. 이 손 놓지 못해. 그의 추한 발악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 그대로 기록되었다. 이태민 역시 범죄 은닉 및 공모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수갑을 받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지우는 자신이 만들어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었다. 기자들이 그에게 몰려와 질문을 퍼부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너져 내린 부자의 비참한 뒷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끝까지 지켜볼 뿐이었다. 김서연의 복수, 그리고 아이들과의 약속. 그는 모든 것을 지켜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거대한 제국. 태양그룹은 그렇게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황제의 심판은 끝났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태양그룹 게이트는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잿더미가 된 제국의 잔해 위에서 법의 심판은 차갑고 엄정하게 내려졌다. 이만희 회장과 이태민은 살인교사, 비윤리적 임상시험, 천문학적인 규모의 횡령 및 뇌물공여 등 수십 개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에게 부역했던 정관계 인사들과 부패한 검사들 역시 줄줄이 쇠고랑을 차고 몰락했다. 태양그룹은 공중분해되었고 아르카디아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던 악마의 약물은 전량 폐기되었다. KSYS 템스를 향했던 모든 의혹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강지훈의 이름 앞에는
최연소 천재 CEO라는 수식어 대신 정의를 구현한 영웅이라는 칭호가 붙었다. 언론과 대중은 그에게 열광했지만 그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는 고요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시간은 흘러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서울 근교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발은 언덕 위에 하얀 2층 집 한 채가 서 있었다. 차가운 도시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너른 정원과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진짜 집이었다. 아빠 여기요. 여기. 이쪽으로 공을 차야죠. 잔디밭 위에서 7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훌쩍 자란 민준이와 서준이가 축구공을 차며 소리치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티 없이 맑은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집 안까지 퍼져나갔다. 주방 창가에서 한 남자가 그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청바지에 편안한 스웨터 차림에 그는 더 이상 한경대학교의 황제도 KSYS 템스의 냉철한 대표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두 아이의 아빠 강지훈이었다. 그날의 사건 이후 그는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 회사의 경영은 신뢰하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아이들과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잠이 들고 아침을 맞이하는 평범한 일상을 통해 난생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을 배우고 있었다. 지난 가을 그는 법원의 최종 허가를 받아 민준이와 서준이를 정식으로 입양했다. 서류상으로도 마음으로도 완전한 그의 아이들이 된 것이다. 판사 앞에서 아이들의 새로운 이름 강민준, 강서준이 호명되던 날 아이들은 처음으로 그의 품에 안겨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그 순간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마침내 완전히 녹아내렸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마지막 의문이 남아있었다. 김서연은 왜 나를 선택했을까? 그녀가 남긴 모든 증거 자료를 수백 번도 더 검토했지만 그 어디에도 자신과 그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 약속,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 그것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해답을 찾았다. 프로메테우스 데이터 가장 깊숙한 곳, 여러 개의 암호로 봉인되어 있던 마지막 파일을 발견한 것이다. 파일의 이름은 나의 두 아들에게였다. 그것은 김서연이 죽음을 직감하고 남긴 영상 편지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화면 속에 살아생전의 김서연이 나타났다. 연구실의 흰 가운이 아닌 평범한 엄마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향해 말하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스크린 너머에 강지훈을 향하고 있는 듯했다. 민준아, 서준아, 이 영상을 보게 될 때쯤이면 엄마는 너희 곁에 없겠지. 미안하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너희가 씩씩하게 살아남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어른이 될 거라고 믿어.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훈을 향해 직접 말을 건넸다. 강지훈 씨, 당신은 아마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겠지요. 우리는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저는 태양그룹의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그들의 추악한 욕망과 부패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을 때 우연히 당신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기술력과 원칙만으로 KSY 스템스를 일으켜 세운 당신의 이야기였죠. 화면 속 그녀의 눈빛이 존경심으로 빛났다. 그래서 당신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모교인 한경대학교에서 했던 강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때 말했죠. 기술은 인간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며 그 신념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설령 그것이 거대한 괴물일지라도 기꺼이 싸울 것이다 라고. 그리고 누군가 당신에게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당신은 나의 것이라고 짧게 대답했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 목숨보다
소중한 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 당신뿐이라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것은 당신과 나 둘만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이들의 미래를 건 나 혼자만의 간절한 약속이었습니다. 당신이라면 내 아이들을 당신의 거두로 여기고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보였다. 이 사진은 제가 그 강연회에 몰래 찾아가 멀리서 당신의 모습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제 사진과 함께 두어 아이들이 당신의 얼굴을 잊지 않도록 한 유일한 표식입니다. 어리석은 방법이었지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부디 제 아이들의 좋은 아빠가 되어주세요. 하늘에서 평생 감사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지우는 오랫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한 위대한 어머니의 숭고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깊은 감동이자 그녀의 마지막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굳은 맹세의 눈물이었다. 아빠 뭐해요? 같이 놀아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불러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아이들이 있는 정원으로 나갔다. 그래, 같이 놀자. 그는 아이들을 번쩍 들어 양팔에 하나씩 안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하늘 높이 퍼져나갔다. 그는 아이들을 내려놓고 함께 잔디밭을 뛰었다. 공을 차고 뒹굴고 간지럼을 태우며 한바탕 웃음꽃을 피웠다. 한참을 놀다 지쳐 세 사람은 나란히 잔디밭에 드러누웠다. 파란 하늘 위로 하얀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아빠. 민준이가 그의 품에 파고들며 물었다. 엄마도 지금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겠죠?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아주 행복한 미소로 내려다보고 계실 거야. 다행이다. 서준이가 그의 다른 쪽 팔을 베고 누우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빠가 있으니까. 지우는 두 아이를 힘껏 껴안았다. 그의 가슴은 이제 더 이상 텅 비어 있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두 아이의 순수한 요청은 단지 아이들의 생명만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황제의 성에 갇혀있던 한 남자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짜 세상을 선물해준 기적이었다. 따스한 봄햇살 아래 세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울려 퍼졌다. 그것은 모든 시련이 끝나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로운 새벽이자 새로운 가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아름다운 순간이었다.